봅시다. 자, 그래서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인데 이게 이제 그냥 무슨 단원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 시험 끝나고 나서 화법과 작문 한번 싹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거의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재승 교수님이죠, 이 교수님께서 그 무슨 어디 이렇게 강연장에 나와가지고 강연했던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 사람의 강연 스킬이라든지 강연하는 주제, 내용, 그 다음에 전달 목적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이제 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여기 있는 다 이제 보면 청중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진짜 한 문제 정도 말장난 같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기억에 아마 요 자습서의 뒤에 소단원 문제 중에서도 진짜 무슨 말장난 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지? 이 연설문 전체를, 발표문 전체를 다 읽으면 어찌됐건 이 청중이나 독자를 청중을 고려한 것 같은 말하기인데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가 발표하는 단계나 이런 것들에 따라 아닐 수도 있고 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낚시하는 문제나 말장난 같은 문제 이런 것도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 거야. 중학생 때도 했고. 어찌됐건 이제 이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는 말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청중에 무엇을 고려하는데? 라고 했을 때 연령, 배경, 지식, 지적 수준, 그리고 흥미나 관심의 정도. 그래서 이제 이 강연을 듣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정해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 때는 뭘 배우냐면 발표 준비하는 과정 해가지고 왜 뭐 이제 내용 계획하기, 그 다음에 개요 짜기, 발표하기, 뭐 이런 수정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번 단원에는 그런 것들은 안 나오는데 이제 그 중학생 때 했던 그 단원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회적 독서 활동입니다. 근데 이건 아마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 뭐 이 독서 활동을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에 대한 감상을 나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사회적 독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약에 직접 나가면 하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발표 전략 파악하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어떤 비언어적 표현, 단어, 중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하고 있는 내용에서 전달하는 목적 드러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내용 당연히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도입부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입, 전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그 발표문의 형식이죠. 자, 그래서 도입부부터 보면은 안녕하세요. 창의적인 사람들이 의 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정재승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뇌 과학자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라고 해서 뭐가 되어 있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도 하고 있어요? 직접 반응을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쉽게도 인류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가는 지름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지금 이게 뭐냐면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물어보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얻는 효과 뭡니까? 청중의 호기심과 관심을 끄는 거야. 맞죠? 그러고 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아직 창의성에 관한 연구도 걸음마 단계이고요. 다만 우리는 창의성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뇌과학과 관련한 창의적인 존재의 특징,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 여기 표시 창의적인 존재의 특징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발표자가 발표 내용 미리 소개했습니다. 기억하고요. 자, 일단 제가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하나 더. 맞죠? 자, 그래서 그 질문 내용은 이제 주제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우선 창의성과 지능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고발하기 위해서 뭐야? 이게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계속 그러면 그 청중의 반응을 좀 해주세요. 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자, 왜 안 웃는데? 웃었다며.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능지수 우리가 흔히 IQ라고 하죠. IQ 110 이하의 피험자군에서는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창의성도 높아진답니다. 일정 수준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일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110, 12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해, 창의적이려면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일정한 수준이 넘으면 지능이 높다고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는 지금 아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거야.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이랍니다. 질문도 하여 자, 바둑을 둘 때 7급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7단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자, 잘 모르시겠다는 표정이네요. 자, 지금 뭘 관찰한 겁니까? 표정 관찰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자, 청중의 반응을 고려해서 질문 수준을 조정했다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청중의 수준을 고려해서 질문을 고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질문 고칩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일주일 된 사람이 운전할 때 머리를 많이 쓸까요? 운전 경력이 7년이 된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한 거야? 끄덕끄덕 했겠지. 그치? 끄덕끄덕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일주일 된 사람이 머리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야. 자, 바둑이 7급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바둑판에 바둑판을 올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난리가 난대요. 반면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할 만한 수를 찾는 순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야. 왜? 평소에도 계속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이 절호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에너지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야. 평소에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7단인 사람은 평소에는 안 쓰고 있어. 그러다가 형세를 봤더니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야 라고 하면 그때 집중해서 이제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둑이 7단인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별로 머리를 쓰지 않고도 바둑을 둘 수 있을 만큼 숙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숙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별로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야지 진짜 중요한 상황일 때 지적 에너지를 확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뒤로 넘어가서 암기를 안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많은 지식을 미리 머리에 저장해놨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은 체화하면서 몸으로 익히면서 기본적인 것을 훈련으로 익히고 중요한 순간에 지적인 에너지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 결국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뭔데 어떤 창의적 존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가 쌓여 있는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론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반 시간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일반 시간의 법칙? 안 들어봤어? 요즘 잘 몰라? 아, 진짜? 우리 때는 이거 가지고 약간 드립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뭐지? 게임하는데 막 티어 못 올리는 애 보고 야, 너는 일반 시간 법칙이 널 배반했다 이러면서 이런 한 거네 그러면. 그렇지. 그렇다고 가정하는 것이 이제 판수를 봤더니 자, 하여튼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이제 뭔가 연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만 시간을 하면 뭐야,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의 수준에는 인간함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때 되게 유행했던 책에 있는 내용이긴 했어요. 하여튼 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이 많으신 걸 보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신 걸, 여기 청중이랑 똑같은데 거의. 맞죠? 자, 뭐야, 청중의 표정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요? 이해도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 다음부터는 이거보다 수준을 더 낮춰서 말하겠지. 맞죠? 그러니까 발표하는, 그러니까 연설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청중의 정도, 그러니까 청중의 배경 지식이나 수준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거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손가락을 화면으로 가리키면서 화면에 보이는 스웨덴 출신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의 교수의 이론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분 의견에 따르면 청춘의 시기에 무언가 1만 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훈련하면 뛰어난 성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청춘의 시기에 무언가 1만 시간의 정도를 집중해서 훈련하면 성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니가 농구를 1만 시간 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을까? 저희 너네 축구나 농구를 1만 시간까지 1만 시간까지는 아니야? 이번에 뭐 하루에 3시간씩 3년 해야 되나? 빡센데. 게임은 진짜 1만 시간 하고 있지. 게임을 1만 시간 넘어. 이게 브론즈. 누가 브론즈인데? 예. 1만 시간 넘었어. 저는 아이언이고. 어? 저 아이언. 무슨 게임 얘기한대? 롤. 롤? 저는 그래도 실버 출신. 저도 실버 출신. 실로 유학파야? 아 실버로 유학 갔다 온 거야? 그 적응 못하고 돌아온 거네 그러면? 맞죠. 사람 냄새가 안 나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아까 이거 문 열할 때 내가 되게 내 창문 열라 할 때부터 알아봤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근데 왜 발로란트 자기여기 브론즈잖아요. 브론즈. 자 다시 봅시다. 자 다시 전문적인 악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간의 차이가 무엇이냐 했잖아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추적하던 넥슨 교수는 이제 그들이 어렸을 때는 재능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10대 시절의 연습량이 1만 시간, 8천 시간, 4천 시간으로 서로 달랐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세상에 내놓았단 말이야. 자 그만큼 창의적인 성취를 하려면 훈련이 중요하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게 창의적인 성취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중요하다. 1만 시간의 법칙. 자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니까 근거입니다. 근거 맞죠? 자 다음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걸까요? 자 신경과학자들은 창의적인 발상의 실마리를 신경과학적인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데요. 연구자들은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기발한 발상을 했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험을 하였답니다. 자 바로 창의적인 실험 참가자들은 fMRI 안에 눕혀놓고 그들의 뇌를 찍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실험 참가자들에 대한 실험을 했답니다. fMRI가 뭔데? 여기 나와 있네. 그렇죠. MRI가 자기 분명 장치잖아. 네. 뭔지 압니까? 들어가지 이 이거 동그란 원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 F가 붙어 있는 거 보면 뭐야? F는 뭔데? 다른 뭔데? 기능적 기능적인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보통 MRI 검사는 이제 보통 그 어떤 뭐 염증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안에 무언가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투사해보기 위해서 쓰는 거라면 fMRI는 아무래도 이제 그거겠죠. 어떤 신체나 뇌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뭐 그런 검사인가 봐요, 맞죠? 그러니까 그들의 뇌를 찍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뭐야?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겠지. 왜? 너무 전문적인 용어잖아. 예. 맞죠? 자, 전문적인 용어.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부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fMRI가 생소하시죠? 자, fMRI는 몸의 혈류와 관련되어 있는 변화를 감지하여서 뇌 활동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자, 다음. 그런데 실험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흥미로운 결과를 얻기도 했죠. 예를 들어 바둑 7단 기사에서 기사에게 fMRI 안에서 바둑을 2개 하고 40분 동안 뇌를 찍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복기를 하면서 불리한 전세를 뒤엎는 창의적인 수를 두기 전에 그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았대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또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순간 평소 신경을 주고받지 않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뇌의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좀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이제 뭐 저런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예술 활동이나 한다든지,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술가들을 보면서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치? 그 창의적이면 창의적일수록 어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생각해보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 문학 읽을 때 시나 이런 데도 다 적용돼요. 이제 과거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들은 적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시를 쓸 때도요 A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요 B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대상과 B라고 하는 대상이 이 교집합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바로 C거든. 근데 이 A라는 대상이랑 B라는 대상의 교집합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야? 와, 뇌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다 되잖아. 그게 뭐야?
창의성이잖아. 어려우시. 어려움시 보일 수도 있지. 하여튼 그게 창의성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 신경 중에서 평소에 잘 연결되지 않았던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신경들,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두엽과 후두엽이, 측두엽과 두정엽이 그리고 서로 신경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정보를 처리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뇌의 영역들이 함께 정보를 처리할 때, 자, 그래서 창의성은 가장 고등한 영역의 뇌 일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를 두루두루 사용해야 만들어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거 사실 이제 신체적인 활동이잖아. 바둑이나 이런 스포츠잖아, 그렇죠? 이런 거 말고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또는 글쓰기라든지 하여튼 이제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발현되는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많이 알고 있음에서 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딴 얘기를 좀 하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엄청 많은 걸 얕게 많이 알고 있는 게 난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왜냐면 내가 아주 얕고 많이 알고 있으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런가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이걸 좀 알고 싶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깊게 들어가면 되거든. 근데 이제는 그 깊게 들어가는 게 누군가가 전문가가 해줄 필요도 없어. 왜? 어차피 검색하면 다 나와, 맞죠? GPT 물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넓게 많이 하는 능력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창의성이 많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죠.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 함께 정보를 처리할 때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대요. 자, 평소 연결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끼리 신호를 주고받고 연결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물어봅니다. 자, 이것은 연구자들의 핵심 해석입니다만 어떤 문제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거나 상관없는 개념을 서로 연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 그랬죠? 또는 추상적인 두 개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들이 있을 때 걔네를 연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두 개념을 잇는 일이 뇌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게 뭐야? 뇌의 영역에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남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창의성의 발상은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목소리를 더 크게 높이면서니까 지금 뭐 때문에 높였겠어? 그렇죠. 자, 강조하기 위해서. 자, 결과물이 아닌 사고방식을 흉내내고 꾸준히 변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적인 발상의 출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흉내낸다? 사고방식을 흉내낸다. 그리고 꾸준히 변형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창의적인 발상의 출발이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뺏기는 게 아니라 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사고방식들이 있을 거야. 그 사고방식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변형해서 창의적인 걸 만든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존재가 되려면, 이거 아까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두 번째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바로 남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자주 지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랑만 얘기를 나누면 대체로 편협한 사고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다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인지 편향이라는 거를 좀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A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B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은 말도 안 섞는 거야. 그래서 내 주변에는 다 A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객관적인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딱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A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인지 편향이라고 하죠.
하여튼 자 그래서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전혀 몰랐던 분야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창의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문제를 다양하고 낯선 각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적인 대화를 하고 영감을 주고받고 지식을 섭취하고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함, 낯섦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 나와 다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나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즐기세요. 여러분들의 지적인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위에는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그렇게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가 많이 만들어진대요. 자 흔히들 신경세포는 2살까지만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자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지난 20년간 많은 연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신경세포는 계속 만들어지면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라고 하죠. 이거 요즘 유명하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 늙어서 그런가? 요즘 그런 거 리스트 많이 뜨던데 치매를 방지하는 방법, 운동 많이 하기 이런 거 많이 뜹니다. 만약이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유산소가 더 낫고요. 뇌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몸을 만들려면 당연히 이제 헬스를 해야 되지만 이제 이 뇌 신경 세포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는 유산소가 낫고요. 노년층은 이 무산소 그러니까 근육 운동이 낫다고 해요. 왜냐면은 근육 운동을 할 때 신경 세포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젊기 때문에 나까지 우리는 다 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신경 세포가 많대. 그래서 얘네들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소가 이제 뭐 젊을 때 이제 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창의적인 발상을 주로 자전거 위에서 했다고 하지요 라고 하면서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사례 그렇지 사례 인용하는 겁니다. 맞죠? 유명인의 사례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명인의 사례를 인용하는 거죠. 격렬하지 않은 운동,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나 산책은 창의적인 발상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수면도 중요하답니다. 자, 우리의 뇌는 자는 동안에 얻었던 정보 중에서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의미 있는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일을 한단 말이야. 자, 잠이 부족하면 많은 경험을 해도 머릿속에 오래 남지가 않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잠을 잘 잔다는 건 아주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수면.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독서하기, 여행하기, 사람 만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극이라는 거야. 자, 독서, 여행, 그 다음에 사람과의 만남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극이야. 그래서 물리적 환경.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건 뭘까? 자,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너는 그랬겠구나 를 통해서 그 다음에 독서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정리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도입 정리.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뭐가 있다? 순간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데 그러면?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렇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순간을 종종 만들어내 봅시다. 자,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 텐데요. 자, 질의응답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본문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본문 보고요. 생각해봤는데 본문은 일단은 하지 맙시다. 안 하고 있다가 들어가면은 하는 걸로 하거든. 인간은 내 생각에 4-1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어볼게요. 계속 물어봐. 왜냐면 4-3은 또 소설이 2개거든. 2개라서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시간이 오래 걸려. 좀 보고 4-1까지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간 상태니까 봅시다. 자, 그래서 대체로 발표의 구성 단계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제 도입부에서는 주제, 목적, 그다음에 내용 소개, 그다음 전개부에서는 잘 보세요. 다양한 자료 플러스 구체적인 사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서 청중이 이해할 수 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뭐 있었어? 일단은 아까 아인슈타인 있었고 또 바둑 두는 사람 뇌 관찰했잖아. 맞죠? 바둑 치다. 맞죠? 자, 그래서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 내용을 전개했고요. 그 다음 발표 내용의 요약 및 청중에 대한 당부 등을 제시하면서 발표 내용을 마무리했다까지. 맞죠? 자, 그래서 강연 그리고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요거 봅시다. 자, 그래서 발표자의 발표 전략인데 이거 굳이 막 세세하게 잘 묻지는 않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필기할 때. 자, 질문 발표자의 경우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한다. 당연히 흥미를 높이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어떠한 매체 자료를 쓰는 건 역시 뭘 고려해야 되냐면 독자 수준을 그 청중의 수준을 고려해야 됩니다. 맞죠? 청중의 수준을 고려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말의 어조, 속도, 고저를 조절하면서 전달력,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맞죠? 자, 그다음 표정, 몸동작, 시선 등을 활용한다. 표정, 몸동작, 시선 얘네들이 전부 뭔데?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 말의 어조, 속도, 고저가 뭔데? 준 언어적 표현이죠. 자, 31페이지 맨 밑입니다. 반언어적이라는 반언어적 표현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말은 있어. 말은 있는데 여기서는 쓰지 않습니다. 이런 강연이나 이런 데 쓰는 말이야. 왜냐면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언어에 반하는 의미잖아. 그치? 지금 발표하는데 언어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맞잖아. 자,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말소리로 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언어적 표현이죠. 준언어적 표현은 그런 말로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활동인 거고. 맞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사회적 복사 활동 한번 봅시다. 본문은 볼 거야. 이거에 대한 활동은 안 볼 건데.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똑같이 이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이고요. 요거를 통해서 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내용을 읽은 뒤에 이제 다양한 감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뭐 토론을 하든 이야기를 나누자, 감상을 하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냥 이제 차치하고 일단은 본문만 보는 걸로. 자, 볼게요. 창의성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말은 사실일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는 글이에요, 여러분들. 강연 아닙니다. 글이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건 뭔데?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뉴턴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계산을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더 발전된 분석과 계산을 하려고 미적분을 고안해서 여러분들의 그 주적이죠, 주적.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제 장본인 중에 한 명이 이분입니다. 맞죠? 난 안 배웠어. 저희 근데 또 저가 힘들 건 아니에요. 그치, 너는 이제 그저 원만 그래, 그러네. 너네 때 수학이 우리 때 수학이랑 아마 비슷해질 거야. 왜냐면 우리 때도 확통으로 다 그거 했거든, 변별했거든요. 맞아. 그래, 너네 때도 그렇겠네. 근데 우리는 아예 미적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문과는 뭔지도 몰라 나는. 자, 볼게요. 고안에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스토리나 영웅적인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그에 무엇을 부각하기 위해서? 천재성을 부각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근대과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뉴턴입니다. 근대과학의 아버지가 뉴턴이야.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근대과학의 아버지가 왜 뉴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지문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시간 좀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왜 그럴까요? 저 만인력이 다 바탕이. 아닙니다.
이 만류인력의 법칙이요. 그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그 뉴턴이 쓴 책에 이제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프린키피아의 책에 제일 딱 처음에 펼치면은 이 첫 장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랍니다. 나도 이제 나도 강연 비슷한 걸 이제 들은 건데 이제 그 뭐라 그랬지? 나는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나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고 답할 것이다. 가 1번이래요. 근데 그게 근대과학의 시초라고 본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혹시 연역이랑 귀납 기억납니까? 네. 연역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대전. 그렇지, 전제가 필요하지. 그러면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떡할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귀납적 시각의 가장 첫 시작은 뭐냐면요. 내가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1번 사례, 2번 사례, 3번 사례, 4번 사례 이 실험들과 수많은 어떤 사례들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그러니까 철저하게 귀납적으로 사고하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선언이 그 첫 장의 첫 줄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나도 들은 건데 이 뉴턴 이전의 과학은 전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었대요. 근데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랑 뉴턴은 거의 한 1000년 차이, 160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턴 이전의 과학은 뭐 물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건 있었어. 얘기한 건 엄청 많았지. 그 중간에 이제 막 발견된 뭐 사실이나 원리 이런 것도 엄청 많아. 그런데 걔네를 왜 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 생각은 안 하냐라고 하면은 걔네는 실험을 할 때 전제를 놓고 실험을 했다는 거야. 가설만. 그러니까 미리 가설을 세워놓은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맞으면은 이거는 맞는 거야. 그게 틀리면은 이 가설을 틀린 거야.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본 게 뉴턴의 시각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근대과학이 아니죠. 뉴턴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가정부터 시작했대요. 이거는 이럴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시작해서 해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 중에 일부는 맞는 말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근대과학적으로.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요. 여하튼 이제 뉴턴은 그만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거야?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이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런데? 천재성을 부각하고 싶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천재가 아하! 하는 영감을 받아서 일반인들은 하기 힘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영감을 받아서 아하! 하면서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뭔데? 창의적인 활동이지. 맞죠? 자,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일반인들은 하기 힘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래요. 자, 이렇듯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천재적인 발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천재했네 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천재적인 발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노동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의 노동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생각이 오래 쌓이고 숙성되면서 그 결과가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나는 내 주변에 현업 작가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보다 보면은 얘는 그냥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냥 남다르다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는 이제 가끔씩 어떤 예술가들이 연예인들도 다 마찬가지야. 다 보면은 연예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제 대중예술가들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제 창의적인 무언가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거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 진짜 타고난 사람, 그냥 진짜 천재, 그냥 진짜 남들과 다른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 이거는 이제 생각의 노동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깊은 생각. 그래서 이 깊은 생각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이 든 사람에게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의사가 된 나이가 60대라고 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러니까 쌀이는 죽기 일부였잖아. 그치. 아니 근데 걔 좀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기술을 얻은 건 그때야. 그 전에는 뭐였는데 그림 그리고 뭐 다른 거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고 오만 때만 걸 다 공부했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거를 배우는, 그걸 하는 그 시간만큼은 보통 사람의 시간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였다고 하죠. 하여튼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기나 모습들은 누구나 다 있거든. 근데 그걸로 밥을 먹고 살려면 50대, 60대까지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한 20대 정도까지, 특히나 대중예술 연예인들 보면 딱 나는 느껴지는 것 같아. 쟤는 타고난 걸로 먹고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 딱 그거는 20대, 30대 선이 마지막인 것 같아. 그 이후로는 뭔가 사람의 깊이가 있지 않으면 매번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뭔데? 남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뭐가 필요해? 생각의 노동,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오래 쌓이면 숙성돼서 어느 순간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 젊을 때 나타나진 않겠지. 그렇죠? 자, 창의성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맞죠? 오씨. 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이란 연결하는 능력이다. 똑같은 얘기하네, 아까랑. 그렇죠? 자, 라고 하면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지적을 했대요. 자, 여기 지금 보이죠? 나온표 인용했습니다. 인용. 그렇죠? 무슨 인용이야? 아니, 직접 인용. 맞죠? 아 진짜 가나. 나온표 있으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하여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시작해서 그것을 변형하며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새로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을 창의성을 발휘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았대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고요. 그걸 변형하고요. 새로운 생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현명한 방법이다. 창의성을 활용하는. 자, 음식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재료가 더해지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처럼 비유. 우리의 생각도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정세승 교수님이 했던 그 연설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맞죠? 자, 독특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독특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가로막는 아주 큰 장벽이다. 그래서 천재는 없다. 하지만 경험이 남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의 경험의 어떤 폭을 많이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의성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새로움으로 상위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근데 새로움으로 만들어낸 사람도 있긴 하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진짜 타고난 천재 같은 사람들. 맞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새로움보다 기존의 생각,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해오던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변형하는 사람들, 아주 깊은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창의력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기존의 생각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걸 따르려고 하는데, 자, 왜냐하면 그것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똑같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는 안정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또한 안정을 추구하려고 도전을 포기한다면 새로움이 주는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남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 지금 여기 나눠져 있는 거 체크합시다. 남과 다른 선택, 그 다음 두려움 극복, 그 다음에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린 왕자의 소설
내용 구절이 지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나와 있는 거죠. 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책 어린 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삼킨 모아뱀 그림을 모자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모자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도 볼 수 있겠지. 맞죠? 그래서 이제 요 코끼리를 삼킨 모아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어린 왕자에서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예시로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 창의성에 대한 오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자, 코끼리를 삼킬만큼 큰 뱀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이 뱀을 그린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거야. 세상에 그런 뱀은 없으니까. 맞죠? 자, 즉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짜놓은 틀 안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모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지식이나 사실관계의 확인만이 아닌 동화적인 상상력 또한 필요하대요. 자, 상상력은 엉뚱한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에 대해 내가 갖는 새롭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쌓으며 이제 자신의 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성은 길러진다라고 하면서 주관적인 생각, 경험, 자신의 답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창의성을 기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특징 논설문입니다. 논설문 뭔데? 설득. 그렇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글입니다. 그럼 이 글의 목적 정보 전달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논설문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뭔데? 글쓴이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논설문을 읽는 방식입니다. 선지에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의 특징들. 설득하기 위해서 익숙한 대상이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 비유적 표현 아까 처럼 있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 창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오해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판 및 반박을 차례대로 서술했다. 까지 하고 오케이. 쉬는 시간을 좀 가져줍시다. 잠깐씩 근데 그 저기 뭐냐 물 마실 사람이랑 화장실 갔다 온 사람 좀 빠르게 갔다 오세요 하고 지금 시간이 조금 있는 김에 오늘 좀 뭘 좀 해볼 거냐면 저기 비문학 독서 있죠. 우리 좀 있으면은 모의고사 치잖아. 맞죠? 네, 비문학 독서 조금 흥미로운 질문 좀 가져올 테니까 그거 읽고 풀고 풀이 한번 준비해봅시다. 에어컨 좀 주면 바람 좀 나가는 게